네, 이어서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과 볼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금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통상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하락했던 게 증시였었는데 이날은 좀 반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금리가 2.4%까지 네.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오게 돼요. 많이 올랐어요. 본 것 중에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근래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나스닥이 뭐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달라진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파월 연준의장이 전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 관련돼서 통화 정책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논란을 재점화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계속 이제 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강한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분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빠르게 인상이 되고 있고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망들도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가 5월달, 6월달 FOMC 회의가 있게 되는데 네. 여기서 모두 다 50bp씩 인상을 할 것이다. 세게 올린다는 얘기죠. 빅스텝으로 두 번 연속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도이치뱅크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게 난 이후부터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됐고, 연방기금 선물 시장이 올해 186bp에서 200bp 이상으로 이제 인상이 될 것이 이제 확실시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서도 보게 되면은 5월 회의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주 초만 하더라도 40%대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제 61%까지도 인상이 되는.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갔다. 50bp에 대해서 5월 달에 올리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또 기술주가 가는 거군요. 네. 예. 그 부분이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좀 잘 나타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금리 관련돼서 인상도 중요한데 요즘 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금리 플래트닝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2년물이 바짝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2년물이 바짝 따라오게 되면서 20bp 수준의 스프레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곡선 역전이 회피 불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금리 곡선 역전이 반드시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통상 역전이 되면 이게 경기 침체로 해석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인데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경기 침체를 사실상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지금 어느 정도 더 단행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완전 반대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미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인플레이션의 상황을 고려하게 됐을 때는 적절한 계획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될 것이고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인상한 기준금리는 다시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인하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잘 보여줬었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안전자산 쪽으로의 회기를 돌려놨던 부분이 일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어닝이 잘 나오는 쪽이 결국은 빅테크 성장주 쪽에서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결국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네. 초점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부분이 그렇다는 지금은 얘기잖아요. 짧게 빠르게 반응을 그쵸, 하고 있지만 결국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반등 구간 속에서는 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렇게 좀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빅테크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가 어제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다 2% 정도 가까이 오르게 돼요. 이렇게 큰 종목이 2%면 강하게 간 거잖아요. 뭐 그만큼 시장을 견인시켜줬다. 그리고 그렇죠. 실적에 대한 예, 예. 이런 수요가 많은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날에 따라서 하루는 반도체가, 하루는 전기차가 네. 그 외의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어제는 테슬라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한 8% 갔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네. 역시나 이 기저에는 실적이 더욱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기본이 되는데 중요하군요. 이 독일 기가팩토리가 본격 가동이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드디어. 나오게 네. 돼요. 네. 이 당국의 공식 인가가 나온 지 2주 만이고 건설 착수를 한 지 2년 4개월 만에 생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연간 50만 대의 생산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이 증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신종 배터리도 이곳에서 생산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유럽 현지에서도 이제 생산 기지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그렇겠죠. 네. 관세라든지 아니면 물류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아끼는 부분이 이야기를 많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그렇죠. 더욱더 높여줌에 따라서 판매가 더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제 논리로. 이 논리가 나오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가 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분위기 있기는 괜찮나요? 하지만 예. 목소리는 조금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웨드부시에서 전기 픽업 트럭하고 전기 SUV를 생산한다는 리비안의 차별화된 전략 자체가 2022년도에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잘 팔아야 된다 이 얘기네요. 올해 실적을 네. 제대로 계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확실히 리비안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만으로는 안 간다 이 뭐 얘기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원래는 130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웨드부시가 사실 전기차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네. 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130불에서 60불로 대거 낮추게 되는 반으로요? 예, 이러한 이제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은 어제 상승이 나오기는 네, 했지만 이러한 이제 월가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어제 중국 ADR 관련된 종목들이 좋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뭐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죠. 니오 그리고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3% 많게는 7%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전기차들이 전반적으로 또 시장 내에서도 괜찮았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이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네요. 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HSBC에서는 이러한 재미난 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우려감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그렇죠. 많이 눌렀었었는데 맞아요. 계약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대부분 판가로 전이를 시키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그러니까 판가로 전이된다라는 건 이제 고객들한테 전이시킨다는 겁니다. 고객사한테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을 그대로 전가를 시키고 있는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차값을 올린다 이거군요. 그런 부분 예, 자체가 사실상 이 소재 업체들한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투자 심리상에 의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타픽으로는 LNF와 첨버,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에도 현지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네네. 때는 솔로스 첨단 소재가 유럽 쪽에 공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엔케인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함에 있어서 투자가 단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 단행이 지분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좀 상당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 그리고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이런 2차 전지 쪽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입니다. GTC 2021을 개최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뭐 어떤 투자가 있을 것인지 많이 좀 그동안 또 반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어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움직임 보기 없어요. 마이너스 0.79%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GTC 컨퍼런스가 사실 많은 기대감이 있었었고 네. 이에 지난주 후반 정도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시세가 생각을 나오더라고요. 있었는데 예, 예. 그런 부분이 일단은 관련돼서 미래의 이정표를 뭐 더욱더 엔비디아가 제시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네. 일단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뭐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내용 자체는 더욱더 이제 후속 보도를 저도 참고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한 두 꼭지 정도를 가지고 네. 왔어요. 한 꼭지는 먼저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2026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9 플랫폼을 이제 만들 예정에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참여가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9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 4 정도의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다. 높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2024년도부터는 루시드 모터스하고 네. 이 출시 예정 프로젝트인 그라비티 전기 SUV가 있는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이 플랫폼을 적용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이제 BYD는 하이페리온 A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EV를 지금 구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옴니버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음.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공동 작업을 하게 될 때 내가 올려둔 작업 부분을 업로드를 시켜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운을 그렇죠. 받아서 이제 다시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클라우드 상에서 내가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덧입혀서 작업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요? 네, 동시에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서비스를 더욱더 우리가 실시를 하겠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더욱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과 이제 더 연관이 맞게 되게 되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초연결의 시대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겠네요. 되게 될 거고 젠상 CEO 같은 경우에도 많은 디자이너들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들까지도 여기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예를 통해서 디자이너 3명하고 네. AI 이 관련된 로봇이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는 이런 그렇군요. 부분을 보여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융합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쪽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가야 될까요? 일단은 모멘텀적으로 오늘 두 네. 곳을 갖고 왔으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오토웨버 뺄 수가 없을 테니까 좀 느리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칩셋 미디어가 계속 이 관련된 이슈가 네. 나올 때마다 언급되죠. 움직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제 보니까 국내에서도 CJENM이 전략기획실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러니 사업을 나왔더라고요. 이제 더욱더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어제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 거는 MP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치중이 된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네. 맥스트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맥스트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